여러분,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무심코 누른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독방, 혹은 뉴스 기사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듭니다. 옆집 철신의 아파트가 20억을 찍었다더라. 그때 영끌에서 샀던 동료는 벌써 자산이 2배가 됐다더라. 이런 소식들 말이죠. 분명 나는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상사 눈치 봐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 적도 많죠. 남들 다 해외여행 갈 때 꾹 참고 적금 부으며 성실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나는 벼락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아니, 조금은 늘었는데 세상의 기준선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 이제 근로소득은 아무 의미 없다. 월급 모아 집 사는 건 이번 생엔 끝났다 라는 한탄이 섞인 댓글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빼고 다들 부자가 되는 것 같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부동산이나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불행을 비교 구매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뇌는 남의 성공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 잔인하고도 서글픈 경제 심리학의 속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죠. 운 좋게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말인 벼락거지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니 상대적으로 내가 땅 밑바닥에 처박힌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단어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놈을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인간은 참 묘한 동물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벌 때 친구가 50만 원을 벌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500만 원을 벌어도 친구가 1000만 원을 벌면 갑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우리 뇌에 박힌 비교 본능입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인 곳도 그 건너편 아파트 가격이 5억이 올랐느냐 10억이 올랐느냐에 따라 잠을 설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로소득이라는 에스컬레이터. 우리는 매일매일 그 위에서 열심히 걷고 뛰며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옆 라인에 있는 자산이라는 에스컬레이터가 초고속 KTX 수준으로 위를 향해 발사됩니다. 나는 분명 걷고 있는데 옆 사람들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감정이 아니며 낙오됐다는 생존의 위협이죠.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망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인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얻었을 때 느끼는 기분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보통 2배에서 2.5배 정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벼락거지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돈을 잃었나요? 아니죠.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남들이 번 돈을 내가 잃어버린 돈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남이 아파트 투자로 10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뇌는 마치 내 주머니에서 10억이 빠져나간 것과 같은 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20억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을 느낄지도 모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밤마다 커뮤니티를 보며 가슴을 치는 진짜 경제학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꼭 한두 명씩 이런 사람 있죠? 아, 그때 그 아파트 샀어야 했는데 비트코인 쌀 때 넣어둘걸. 이런 말들 말이죠. 이런 후회는 사실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립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선택을 복귀하며 괴로워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직해서 월급 꼬박꼬박 모으면 내 집 마련하고 은퇴하는 게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표준의 사다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건 이제 마치 돛담배 같아. 열심히 노를 저어도 거대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가 한 번 몰아치면 저 멀리 밀려나 버립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에 몇 억씩 오를 때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세금 떼고 생활비 빼서 그 돈을 따라잡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절망만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의미 없다는 말, 그게 단순히 게으른 자들의 변명이 아니라 통계적 팩트가 되어버린 이 현실이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 입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돈을 마구 뿌려댑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속도는 어마어마해졌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의 아파트, 한정된 입지의 자산은 그대로죠. 흔해진 돈이 귀한 물건으로 몰리는 건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의 고통은 사실 이 거대한 화폐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나는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데 내가 모은 그 종이뭉치의 힘이 예전만 못하게 된 것이죠.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세뇨리즈 효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의 재분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은 훨씬 더 비참하죠. 마치 내가 가진 100원이 하룻밤 사이에 50원이 되어버린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도둑질을 당한 기분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정당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만 바보 됐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가 무너진 겁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보다 영리한 투기 혹은 발빠른 정보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시스템. 여기서 우리는 비교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먹히기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면 호캉스를 즐기고 명품 가방을 사고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그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삶은 완벽해 보이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 즉 포모, 증후군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포모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나만 탈락할지 모른다는 생존 본능적 공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죠. 정말 우리가 불행한 진짜 이유가 내 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남의 집값이 올라서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후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집값이 똑같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만큼 괴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절대적인 빈곤보다 타인과의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원시 시대의 부족 내에서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굶주림이나 도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내 위치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는 이 본능을 최악의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숫자로 치환된 서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자산가치. 우리는 이제 24시간 내내 전 세계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매 순간 패배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은 의미 없으니 다 때려치우고 코인이나 주식에 올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더러운 세상 욕하며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희망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건 슬프지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노동이 자본을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경제적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로소득이 의미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자산을 사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유일한 통로이자 인생의 불확실성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20억 아파트가 부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그건 그저 살기 비싼 감옥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산의 총합이라는 결과값에만 매몰되는데 사실 삶을 지탱하는 건 흐름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교 구매하는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기준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남의 아파트 가격이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게 두지 마세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눈 값이라고요. 분모인 원하는 것, 남과의 비교를 무한대로 키우면 분자인 가진 것이 아무리 늘어나도 행복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벼락거지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아낀 정신값, 가족을 위해 버텨온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깎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거지라고 부를 때 스스로까지 그 말에 동조하지 마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돈이 종이보다 흔해지고 아파트 한 채가 평생의 노력을 압도하는 불합리한 시대 말이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광풍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때도 1920년대 미국의 대호황 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파도에 휩쓸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산 공부는 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비교의 제물로 바치지는 마십시오. 20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20억 배 더 행복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더 높은 곳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밤에도 스마트폰을 켜고 부동산 앱을 들락날락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숫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그 성실함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벼락거지가 아니라 벼락 같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관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워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걷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과 비교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어 주세요. 혼자 앓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가고 있을 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삶의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잔고를 채우기 위해 보낸 진실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빛날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경제학이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